저게 회장님 목을 찔러? 이건 살인이야! 그날 한 여자의 손끝이 남자의 목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피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살인 미수범이라 불렀어요. 수갑이 채워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죠. 파견직 주제에 어딜 감히. 미친 거 아니냐. 계획적 범행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유단. 34. 금영금융그룹 62층에서 일하는 파견직 비서. 아무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 그녀가 왜 회장의 목을 찔렀을까요? 만년필 하나로. 회의실 한복판에서 수백억 자산을 굴리는 제왕의 목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한 여자의 손끝이 남자의 목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피가 번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살아났죠. 세상은 그녀를 살인 미수범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양천구 금영금융그룹 본사 62층.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어요. 회장 남준석은 가죽 의자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 대한민국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손.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제왕. 그러나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적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한 장도 넘기지 않았어요. 손끝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 그는 마시지 않았어요. 마실 기력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죠. 준석의 시선이 서랍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비밀이 적힌 종이었어요. 그는 봉투를 집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이. 준석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언제나 작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작은 세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끝 탕비실, 파견직 비서 정유단이 조용히 머그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34의 나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치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단의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했어요. 컵을 잡는 각도, 행주를 쥐는 방식, 물기를 닦아내는 동작, 모든 움직임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아니, 수천 번의 반복으로 몸에 새겨진 동작처럼. 평범한 파견직 비서의 손이 아니었어요. 다른 비서가 탕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단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파견직이 여기서 뭐해요? 본인 자리나 지키지. 유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들리지도 않나 봐. 어휴, 답답해. 그 비서는 콧방귀를 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이런 일은 익숙했으니까요. 62층 회장실. 준석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비서실장 고기범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7의 나이에 빈틈없는 인상. 그는 서류 파일을 들고 내일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후 2시에 호텔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무심히 물었습니다. 디저트 메뉴는 뭐지? 플레인 치즈케이크로 확인했습니다. 준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어요. 기범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약점이 하나 있었죠. 특정 음식에 대한 치명적인 알레르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회사에서 단 2명뿐이었어요. 기범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석은 다시 창가로 돌아섰어요. 빗줄기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탕비실. 유단이 마지막 컵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잠시 자신의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이 손으로 메스를 쥐었던 적이 있었죠. 사람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만졌던 손.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웠던 손. 지금은 컵이나 닦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그 생각을 털어내듯 고개를 저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표정을 걷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공허했고, 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으나 묵묵히 버티고 있었죠.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석은 내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다는 내일 그 만찬장 옆 회의실을 담당하게 될 거였어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이 건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다는 탕비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녀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금영금융그룹 본사 62층은 분주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VIP 회의 때문이었어요. 복도마다 직원들이 오가고 회의실 점검이 한창이었죠. 유다는 VIP 회의실 옆 대기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오늘따라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파견직인 그녀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배치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뻣뻣해졌습니다. 오전 11시, 호텔에서 디저트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유다는 상자를 받아 대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호두 타르트. 상자 안에는 플레인 치즈케이크가 아니라 호두 타르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다는 눈을 깜빡였어요. 분명 어제 비서실장이 치즈케이크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유다는 타르트 옆에 붙어 있는 성분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밀가루, 버터, 설탕, 달걀.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줄. 호두 농축액 3%. 유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본 서류가 떠올랐어요. 비서실 캐비닛 정리를 하다가 눈에 들어왔던 문서. 회장 건강 관련 특이사항. 거기에 적혀 있던 단어. 견과류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위험. 유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회장님께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메뉴였어요. 그런데 왜 호두 타르트가 배달된 거죠? 실수일까요? 아니면 유다는 주방 담당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디저트 메뉴가 원래 치즈케이크 아니었나요? 담당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저녁에 변경 지시가 내려왔어요. 변경 지시요. 누가요? 위에서요. 비서실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유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에서 지시했다고요. 그러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란 말인가요? 설마.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다는 성분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의실로 가야 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요? 파견직인 자신이 갑자기 회장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았냐고 추궁당하면요. 유다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서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어요. 비서실장 고기범이 나왔습니다. 그는 유단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뭐야? 파견직이 여긴 왜 왔어? 유다는 입을 열려다 멈칫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기, 디저트 메뉴가 바뀌었던데요. 기범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이야. 아, 아니요. 그냥 혹시 확인하셨나 해서요. 기범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유다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범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파견직 주제에 참견이 많네. 내 할 일이나 해. 알았어. 유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기범은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습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머니 속 성분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느낌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릴까요? 하지만 어떻게요? 파견직이 회장님을 만날 방법 따위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어요. 그저 이상하다는 느낌뿐이었죠.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디저트가 곧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유다는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요? 증거도 없이 파견직 주제에 유다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한때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렸던 적이 있었죠. 수술실에서 환자의 심장이 멈췄을 때,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이 손이 끝까지 놓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 손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 앞. 유다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주머니 속 성분표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회의실 앞에서 발을 뗄 수 없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대기실로 돌아왔죠. 유다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이라도 2층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유다는 벽에 기댔어요.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1층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유단이 내리자마자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비 데스크에 앉아있던 남자였어요. 문철구. 56의 경비원이었습니다.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매만큼은 온화했어요. 철구는 유단을 보자마자 손짓했습니다. 유단은 멈칫했어요. 자신을 부르는 건가 싶어서요.
어이 아가씨, 이리 와봐. 유다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철구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눈 밑에 그림자, 창백한 입술,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철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국밥 안 먹었지. 유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철구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그렇지.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귀신 봤어. 유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어요. 철구는 서랍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호빵이었어요. 아직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먹어. 이거라도. 철구가 호빵을 유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유단은 멍하니 호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독 안 탔어. 어서 먹어. 철구의 말에 유단은 조심스럽게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한 팥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작은 친절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철구가 유단의 손을 힐끗 봤습니다. 호빵을 쥔 손, 가늘지만 힘줄이 단단한 손, 손가락 마디가 섬세하게 꺾이는 각도, 철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손이 참 곱네. 유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구가 중얼거렸어요. 의사손 같아. 유단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철구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놀라?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유다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철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 유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구가 다시 물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이 아저씨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줄 순 있어. 유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회장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 일부러 메뉴를 바꿨다고요. 증거도 없이요. 유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구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하나만 기억해. 유단이 고개를 들었어요. 철구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세상은 그런 사람 물어뜯어. 유단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구는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가봐.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좀 쉬어. 유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손에는 아직 따뜻한 호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다는 철구의 말을 곱씹었어요. 의사손 같다는 말, 착하게만 살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때 유다는 정말 의사였어요.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고 환자의 생명을 다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파견직 비서, 아무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존재.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유다는 62층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호빵을 마저 먹으며 유다는 생각했어요. 철구 아저씨가 한 말. 세상은 착한 사람을 물어뜯는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6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곧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유다는 주머니 속 성분표를 만졌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감촉.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오후 2시 VIP 회의실 임원 6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회장 남준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실적 보고가 한창이었거든요. 준석은 서류를 넘기며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숫자를 읊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힌 사람도 있었죠. 보고가 끝나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디저트 시간이었어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쟁반 위에 디저트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호두 타르트. 유다는 회의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와 회의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주머니 속 성분표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죠. 회의실 안. 디저트 접시가 준석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무심히 포크를 들었어요. 호두 타르트 한 조각을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퍼졌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2번째 입을 먹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목을 만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준석이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임원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당황한 얼굴들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석이 의자에서 기울어졌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거렸습니다. 119 불러, 빨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서실장 고기범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얼어붙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자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복도. 유다는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귀를 세웠습니다. 비명소리, 고함소리,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유다는 달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쓰러져가는 회장, 우왕좌왕하는 임원들, 파랗게 질린 입술, 부어오른 목, 유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1초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유단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기범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뭐야? 넌 왜 여기 있어? 유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범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비켜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파견직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미쳤어. 파견직 주제에 어딜 감히. 고기범이 유단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단이 뒤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 치워요. 지금 안 비키면 이 사람 죽어요. 고기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 평범한 파견직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마치 수천 번의 응급 상황을 겪어본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유다는 팔을 뿌리치고 회장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준석의 목을 만졌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었어요. 부어오른 점막이 숨기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기도 폐쇄. 유단이 중얼거렸어요. 임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단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죠. 유다는 준석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어요. 만년필. 금빛으로 빛나는 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유다는 만년필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고 펜촉을 분리했습니다. 속이 빈 펜대만 남았어요. 임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유다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준석의 목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정확한 지점.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 기관절 개수를 시행할 위치였어요. 유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작은 정확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만년필 펜대를 쥔 채 준석의 목 아래쪽을 향했어요. 정확한 지점. 윤상연골 바로 아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동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임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어요. 고기범이 유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멈춰. 이건 살인이야. 유단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살인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사람이 죽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고기범의 손이 유단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단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년필 펜대가 준석의 목에 들어갔습니다. 피부를 뚫고 기관으로. 피가 살짝 번졌어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주저앉았어요. 비명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붙였어요. 전현희 회장님 목을 찔렀어. 살인이야, 살인.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유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준석의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 순간, 쉭! 공기가 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석의 가슴이 움직였어요.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갔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만년필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석의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그녀의 손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천 번의 수술을 해온 외과의처럼. 몇 분이 지났을까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이 들어왔어요. 구급대원이 준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응급기관절 개술. 정확한 위치. 전문가의 솜씨였어요. 구급대원이 유단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유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준석이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유단을 향했습니다. 경외가 아니었어요. 공포와 의심, 그리고 적대감. 저 여자 당장 잡아. 한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목을 찔렀잖아. 살인미수야. 경찰 불러. 빨리. 유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사람을 살린 것뿐이었는데 고기범이 유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 도대체 뭐야? 어디서 저런 걸 배운 거야? 유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파견직이 저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뭔가 숨기고 있지. 기범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응. 유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자신이 회장을 해치려고 계획했다는 의심, 살리려고 한 행동이 죽이려 한 행동으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단이 만년필을 들고 회장의 목을 찌르는 장면, 피가 번지는 장면, 영상은 이미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유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 뚜껑이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금빛으로 마치 그녀의 운명을 비웃듯이 유단은 복도로 밀려났어요. 경비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것이 채워졌어요. 수갑이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연행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었어요. 한때 수술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끝으로 생명을 붙잡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살인미수범이라 불렀어요. 복도 저편으로 끌려가면서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문철구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물어뜯는다고 했죠. 이게 그 말의 의미였을까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 피. 하지만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진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유다는 경찰과 함께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은 풀렸지만 손목에는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을 왜 찔렀습니까? 살인미수입니까? 파견직이 왜 그런 짓을?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마이크가 유단의 얼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유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회장 목을 만년필로 찌른 여비서 영상이 퍼졌어요.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파견직이 의료 지식을 어디서 배웠냐? 계획적 범행이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다. 미친년 아니냐? 유다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사람을 살린 것뿐이었는데 세상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금영금융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직무정지, 사물함을 정리하고 나가라는 통보였어요. 유다는 6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앞을 지날 때 동료들이 눈을 피했어요. 어제까지 인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별것 없었어요. 여분의 블라우스 하나,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다는 짐을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결국 잘렸대. 당연하지. 회장님 목을 찔렀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 파견직이 어떻게 저런 걸 알아? 그러게. 뭔가 있는 거 아냐? 무섭다 진짜. 유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등 뒤로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1층 로비. 유단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경비 데스크 앞을 지나려는 순간 누군가 불렀어요. 아가씨. 문철구였습니다. 그가 데스크에서 일어나 유단 앞을 막아섰어요. 유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구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어요. 뉴스 봤어. 유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철구가 다시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 유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사람 죽이려는 손이 그렇게 안 떨려. 그건 사람 살리는 손이야. 유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철구는 호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기 연락처였어요. 억울하면 말해. 이 아저씨가 힘은 없어도 들어줄 순 있어. 유단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세상 전부가 자신을 버린 것 같았는데 이 사람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단이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단은 빌딩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유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곳. 보호자분이시죠? 치료비 연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불가 판정입니다. 다음 달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단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세상에 살인 미수범으로 낙인 찍혔어요. 이제 어머니 치료비까지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꺼번에 창밖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유다는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철구가 준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꼭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왜 모든 것이 빼앗기는 걸까요? 유다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청와대병원 수술실. 그날 밤의 악몽.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어둠 속에서 유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사흘 후 대학병원 특실. 남준석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어요. 만년필이 들어갔던 자리. 흉터가 될 곳이었죠. 준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숨이 막혀가던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던 순간, 그리고 갑자기 뚫린 숨길, 공기가 폐로 밀려들어왔던 그 감각, 그 여자의 손, 망설임 없이 움직이던 손, 정확히 자신의 목을 짚던 손끝. 준석은 눈을 감았어요. 그 손은 파견직 비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 고기범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지시한 조사 결과였죠. 보고 드립니다. 기범이 봉투를 열었어요. 준석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호두 타르트 메뉴 변경건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준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누구야? 기범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를 말했어요. 이정훈 전무입니다.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정훈, 49. 금영금융그룹의 고위 임원. 오랫동안 회장 자리를 노려왔던 인물이었죠. 확실해. 정황상 그렇습니다. 전날 밤에 호텔 측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비서실 명의로. 준석의 주먹이 이불 위에서 떨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회의실 한복판에서 그 여자는 준석이 물었어요. 기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유단. 그 파견직 비서 말이야. 배경 조사했어? 네. 이력서상으로는 평범합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를 거쳤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범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낮아졌어요. 하지만 뭐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범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준석이 받아들었습니다. 청와대병원. 3년 전 의료사고 기록. 피해자 사망. 담당 레지던트 이름. 정유단. 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이 여자가 의사였어. 네. 흉부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3년 전 수술 중 환자가 사망했고 의료과실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흉부외과 레지던트. 그러니까 저 여자는 심장을 다루던 의사였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파견직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범이 말을 끊었어요. 준석이 눈으로 재촉했습니다. 그 여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료비 연장 심사가 갑자기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네. 이상해서 더 알아봤습니다. 그 병원 행정이사가 청와대병원 출신입니다. 준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의료사고, 면허 정지, 그리고 지금 어머니 치료까지 방해. 정황상 누군가 저 여자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다시 떠올렸어요. 저 여자가 자신의 목에 만년필을 꽂던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살리겠다는 의지만 있었죠.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해. 기범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나를 살렸어. 죽이려 했으면 저렇게 정확하게 찌르지 않아. 기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 여자를 살인미수범으로 몰고 있잖아. 준석이 기범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해도 손끝은 거짓말을 안 해. 내가 살아있는 게 증거야. 기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년 전 의료사고. 그것도 파봐. 네. 저 여자한테 뭔가 있어. 단순한 과실이 아닐 수도 있어. 준석은 목에 거즈를 만졌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이정훈. 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자식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기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어요. 준석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유단. 34. 전직 흉부외과 레지던트. 지금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 그녀가 왜 자신을 살렸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 여자의 손끝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유단의 원룸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았지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였어요. 유단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세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기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벨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릴 때 유단은 겨우 손을 뻗었어요. 모르는 번호. 유단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서 온 연락일 수도 있었거든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유단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지만 사무적인 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금영금융그룹 비서실장 고기범입니다. 유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파견직 주제라며 밀어붙이던 사람. 자신을 살인 미수범으로 몰았던 사람. 무슨 일이시죠? 유단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유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에 유단의 손이 멈췄어요. 회장, 남준서, 자신이 목을 찔렀던, 아니, 살렸던 그 사람. 회장님께서 유단 씨를 찾으십니다. 2시간 후, 유단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을 나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고기범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빈틈없는 인상. 하지만 그날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경계가 아닌 뭔가 다른 것.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의심일까요? 기범이 유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범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단 씨 배경을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단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청와대병원. 3년 전 의료사고. 알고 있습니다. 유단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단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범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단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수술 기록과 사고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취 시간, 수술 진행 순서, 사망 원인 기재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유단의 눈이 흔들렸어요. 3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 그걸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유단 씨가 정말 의료가시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누명을 쓴 건지 밝혀오라고 하셨습니다. 유단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친년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기범이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손이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기범은 말없이 냅킨을 건넸습니다. 유단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어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기범이 조용히 물었어요. 3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진실을 밝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단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 네. 유단이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유단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강원도 횡성,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유다는 고기범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이어지고 논밭이 펼쳐졌어요.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최선우, 당시 마취가 담당이었습니다. 기범이 말했어요. 3년 전 수술에 참여했던 유일한 생존 증인입니다. 다른 의료진은 전부 입을 다물거나 사라졌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최선우, 42. 3년 전 그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사람. 유단이 의료가실로 몰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 왜 여기 있는 거죠? 유단이 물었어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3년 전 사건 직후에. 지금은 이 근처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가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 허름한 의원 하나가 보였어요. 간판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차에서 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과거.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대기실. 환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접수대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선우.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 그는 유단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정유단 씨.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유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묻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왜 나를 혼자 두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우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뒷방으로 향했어요. 유단과 기범이 따라갔습니다. 좁은 방, 낡은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선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USB, 검은색 작은 저장 장치였어요. 3년 전 그날 밤,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유단의 눈이 커졌어요. 녹음했습니다. 마치 유도 전부터 수술 종료까지 전부 다. 선우의 손이 떨렸어요. 환자가 사망한 건 정유단 씨 과실이 아닙니다. 마취제 용량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투여한 게 아닙니다. 유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랬는데요? 기범이 물었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간호부장 박미영 씨가 제 처방전을 바꿨습니다. 센터장 강상원 교수 지시로 병원장 김태중 씨가 뒤에서 모든 걸 조율했어요. 유다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죄. 그게 누명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인한 거예요.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유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저 혼자 뒤집어 쓰게 뒀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는 살인자 취급받았어요. 선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족이 협박받았습니다. 입 열면 다 끝이라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건드리겠다고 했어요.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정유단 씨 얼굴이 나타나서 왜 나를 버렸냐고 물었어요. 유다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원망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관한 거예요. 선우가 USB를 내밀었어요. 언젠가 정유단 씨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찾아와 주길 바랐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유다는 천천히 USB를 받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
하지만 그 안에 3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범이 말했어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의료가실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USB를 꽉 쥐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 진실이 손안에 들어온 순간, 감사합니다. 유단이 겨우 말했어요. 선우에게, 아니, 어쩌면 3년을 버텨온 자신에게. 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원을 나서며 유다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유다는 금영금융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 쫓겨났던 곳,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데스크에서 익숙한 얼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철구. 56의 경비원은 유단을 보자 활짝 웃었어요. 아가씨 왔어. 유단도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나야 늘 그렇지 뭐. 근데 아가씨 얼굴이 좀 달라졌네. 철구가 유단의 얼굴을 살폈어요. 눈빛이 살았어. 예전엔 죽은 사람 눈 같았는데. 유단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가 되고 있는 거지. 그치. 유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위에서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철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정훈 전무 있잖아. 그 사람 요즘 눈에 불을 켜고 다녀. 뭔가 냄새 맡은 것 같아. 유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정훈. 회장을 죽이려 했던 사람.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고마워요, 아저씨. 조심해. 쟤들은 물어뜯을 때 뒤도 안 돌아보거든. 유다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2층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무거웠어요.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청와대병원 병원장실, 김태중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60의 나이, 흰 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강 교수, 센터장 강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52의 나이, 한때 촉망받던 외과의였지만 지금은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금영그룹에서 3년 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더군. 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유단 그년 때문입니다. 회장 목을 찌른 것도 모자라서. 태중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최선우가 입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어. 상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녹음 파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3년 전 수술실 녹음. 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전부 끝입니다. 태중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끝나기 전에 끝내면 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 부장 불러. 그리고 이정훈 전무한테 연락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간호부장 박미영이 병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55의 나이. 날카로운 인상. 그녀는 태중의 지시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유단 어머니 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태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심 청구 전에 막아야 해. 그년이 법정에 서면 우리 다 끝이야. 금영금융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남준석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범이 보고를 이어갔어요. 청와대병원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전무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준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예상대로군. 유단 씨 어머니 요양병원에도 압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퇴원 통보가 왔습니다. 준석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저쪽 병원 원장 이름이 뭐였지? 김태중입니다. 금영계열병원 원장 자리 하나 비어있지 않나? 기범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금영중앙병원 원장직이 공석입니다. 그 자리 미끼로 던져 쥐가 덫에 들어오게. 준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사람 하나 짓밟고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준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가 내 목숨을 살렸어. 이건 빚이야. 난 빚지고 사는 거 싫어해. 기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다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철구가 여전히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유단이 다가가자 철구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종이봉투였어요. 이건 뭐예요? 도시락. 아까 아가씨 얼굴 보니까 밥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유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저씨, 밥 잘 챙겨 먹어. 싸움은 체력이야. 철구가 씩 웃었어요. 아가씨 손이 의사 손인 거 알아. 이제 그 손으로 다시 사람 살릴 날이 올 거야. 유다는 도시락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빌딩을 나서며 유다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새벽 3시 유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어요. 요양병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급변하셨습니다. 유다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달렸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창밖을 보지 못했어요.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불규칙한 심박수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다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마른 몸,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어머니, 유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의료사고 이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그 뒤로 계속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죠. 유단이 파견직을 전전하며 치료비를 댔습니다. 어머니가 유단의 전부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고기범이었어요. 유단 씨, 큰일 났습니다. 기범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최선우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단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대며 겨우 버텼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횡성 의원 앞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뺑소니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유다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최선우, 유일한 증인, 3년의 진실을 담은 USB를 건네준 사람. 의식이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반반이래요. 기범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유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병원 병원장실, 김태중이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최선우 건은 처리됐습니다. 강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년 어머니는요? 박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약물 조절했습니다. 며칠 더 버티기 힘들 겁니다.
태중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USB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태중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정유단. 그년이 3년 전처럼 또 혼자가 되는 거지. 그들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하게. 유다는 요양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최선우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 하지만 증인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 유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의사라는 꿈, 동료들, 사회적 지위, 전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마저 빼앗기려 하고 있었어요. 유일한 증인도 쓰러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고 있었어요. 유다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람 살렸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 유단의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유단은 받지 않으려다 멈췄어요. 혹시 어머니 상태가 또 변했을까봐. 정유단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 차갑고 낮은 톤. 누구세요? 충고 한마디 하려고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유단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은.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3년 전처럼 조용히 살면 어머니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러면 뭐요? 유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어머니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유단 씨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단은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공포.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은 공포. 유다는 USB를 꽉 쥐었어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어머니를 지키려면. 유다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유다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걸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다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놓인 벽처럼. 어머니. 유단의 입술이 떨렸어요.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 유리창에 부딪혀 사라지는 말. 유단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거든요. 3년 전 유단이 의료가실 판결을 받던 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뇌출혈. 그 뒤로 의식이 돌아왔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유단 때문이었어요. 아니, 유단 때문이라고 세상이 말했죠. 저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유단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라리 그때 저만 끝났으면 됐는데 왜 어머니까지. 복도에 유단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유단은 혼자였어요. 늘 그랬듯이.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단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기범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병원 관계자들이 서 있었어요. 유단 씨. 기범이 다가왔어요. 유단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어머님을 금영중앙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유단의 눈이 커졌어요. 네. 이 병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손이 닿았어요. 금영중앙병원이라면 저쪽에서 손 쓸 수 없습니다. 유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어머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자신은 그저 파견직 비서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유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범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빚은 반드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빚. 자신이 회장의 목숨을 살린 것. 그게 빚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범이 유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마라. 내 손이 사람을 살렸으면 그 손으로 끝까지 싸워라. 유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가슴에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1시간 후 어머니가 금영중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깨끗한 병실, 최신 의료 장비, 전담 의료진. 유다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유다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유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유단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손. 참 예쁘다. 유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손이야. 사람 살리는 손.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 일. 엄마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거. 유다는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세상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어머니만이 해줄 수 있는 말. 싸워.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 엄마는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유다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유단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 네, 어머니. 유단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싸울게요. 끝까지. 유다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저장 장치. 3년의 진실이 담긴 증거. 최선우가 목숨 걸고 지킨 것. 유다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일어섰어요.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쥐고 금방 올게요, 어머니. 그래. 가서 다 뒤집어 엎어.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유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금영금융그룹 본사 62층 회장 집무실. 유다는 남준석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 달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자리.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USB 파일을 검증했습니다. 고기범이 보고했어요. 녹음 상태가 양호합니다. 수술실 대화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마취제 용량 조작 지시, 은폐 모의까지.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단을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재심 청구가 가능해. 하지만 준석이 말을 끊었어요. 재심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저쪽에서 손을 쓸 수 있어.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중, 강상원, 박미영, 그리고 이정훈. 그들은 이미 최선우를 쓰러뜨렸어요.
시간을 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준석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내일 금영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있어. 주요 언론사가 전부 참석해. 유단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서 다 터뜨릴 거야. 기자회견 형식으로. 준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정훈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 청와대병원의 의료사고 조작, 전부 공개할 거야. 유다는 숨을 삼켰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년간의 억울함, 세상의 오해, 전부 한꺼번에 뒤집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준석이 유단을 바라봤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해. 저쪽에서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 기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최선우 씨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유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유일한 증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덫을 놓을 거야. 준석이 말했어요. 김태중한테 미끼를 던졌어. 금영중앙병원 원장 자리. 유단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쪽에서 물었어. 내일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준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쥐가 스스로 덫에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직접 자백을 받아낼 거야. 유다는 준석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복수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복수의 중심에 유단이 있었습니다. 유단 씨. 준석이 유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일 기자회견장에 설 수 있겠어. 유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도망쳤죠.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앞에 서야 한다니. 두려워. 유단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3년이나 도망쳤으니까. 이제는 마주볼 거예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각오면 됐어. 1층 로비. 유단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문철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단이 다가갔어요. 아저씨. 얼굴이 달라졌네. 뭔가 큰일 앞둔 사람 얼굴이야. 철구가 유단을 살폈어요. 유단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뉴스 보세요. 뉴스? 철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가씨가 나와. 네. 얼굴 나올 거예요. 유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3년 전 진실을 말할 거예요. 세상한테. 철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유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아가씨 손은 거짓말 안 하니까. 유단은 철구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 따뜻한 손. 고마워요, 아저씨. 처음부터 절 믿어줘서. 뭘? 난 그냥 눈이 좋은 거야. 철구가 씩 웃었어요. 가서 다 뒤집어 엎어. 이 아저씨가 응원할게. 유다는 빌딩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3년의 억울함, 3년의 눈물, 3년의 기다림. 유다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어요. 작지만 무거운 것, 진실의 무게. 내일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손끝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금영금융그룹 창립기념 행사장.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무대 위에 남준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객석 한쪽에 김태중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강상원과 박미영.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곧 금영중앙병원 원장 자리를 받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저를 살려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옆에서 유단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무대 중앙에 섰어요. 태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한 달 전 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죽을 뻔했습니다. 준석이 말을 이었어요. 이분이 만년필로 제 목을 찔러 기도를 열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분을 살인미수범으로 몰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손을 살인자의 손이라고 불렀죠. 준석이 유단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유단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유단입니다. 3년 전까지 청와대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유단을 향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의료가실로 면허를 잃었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 사망했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유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태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3년 전 그날 밤 마취제 용량이 조작됐습니다. 유단이 말했어요. 청와대병원 센터장 강상원 교수 지시로 간호부장 박미영 씨가 처방전을 바꿨습니다. 병원장 김태중 씨가 모든 걸 은폐했어요.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가 뭐야? 헛소리 하지 마. 태중이 소리쳤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유단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저장 장치, 3년의 진실이 담긴 증거. 여기 당시 수술실 녹음이 있습니다. 마취가 담당 최선우 선생님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예요. 스크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수술실 대화, 마취제 용량 지시, 은폐 모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야, 이거 끄라고. 태중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유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파견직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단이 태중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었어요. 환자를 죽이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3년 동안 숨어서 웃고 있었죠. 태중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전무. 준석이 말했어요. 내가 내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다 알아. 호텔에 전화해서 디저트 바꾼 거. 증거 다 있어. 객석 뒤편에서 이정훈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입구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중, 강상원, 박미영, 이정훈. 살인교사, 의료기록 조작,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야. 다 조작이야. 태중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무대 위에서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준석이 유단 옆에 섰습니다. 수고했어. 유단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준석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분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제 목숨을 살린 은인이에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그리고 점점 커졌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유다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자신을 살인 미수범이라 불렀던 세상. 지금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만년필을 쥐었던 손, 사람을 살렸던 손, 손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유단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3년의 어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6개월 후 금영중앙병원 수술실, 유단이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수술모자, 얼굴에는 마스크, 손에는 메스. 3년 만에 다시 쥐는 수술 도구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벅차오름 때문이었죠. 정유단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어요. 유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술등이 환하게 켜졌어요. 유단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섬세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년 전 이 손은 메스 대신 걸레를 쥐어야 했어요. 세상이 이 손을 살인자의 손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손은 다시 생명을 살리고 있었어요.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환자의 심박수가 안정됐어요. 모니터에 규칙적인 파형이 그려졌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유단이 마스크를 내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서자 복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 선생님이라는 호칭. 감사하다는 인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철구. 57의 경비원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가씨, 아니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철구가 유단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저씨? 개업 선물. 화분밖에 없어서 미안해. 유단은 화분을 받았어요.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저씨, 응. 처음에 절 왜 믿어줬어요? 세상 다 등 돌렸을 때 철구가 씩 웃었어요. 눈이 좋다고 했잖아. 아가씨 손 보면 알아. 사람 해치는 손이 아니라 살리는 손이라는 거. 유다는 철구를 꼭 안았어요. 투박하고 거친 경비원 아저씨.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이제 선생님이니까 존댓말해야 하나. 아저씨한테는 평생 반말이에요. 둘은 함께 웃었어요. 병원을 나서자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 휠체어 없이 직접 걸어서 왔어요. 유단아. 어머니가 유단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술 잘 됐어. 네, 어머니. 성공했어요. 유단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유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 예쁜 손이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손. 유단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3년 전에는 이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이 이 손을 저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니, 저 다시 의사 됐어요. 알아. 우리 딸 원래 의사였잖아. 어머니가 유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됐어. 유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기범이었어요. 유단 씨, 좋은 소식입니다. 최선우 씨가 깨어났습니다. 유단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3년 전 그 수술실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다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메스를 쥐었던 손, 만년필을 쥐었던 손, 생명을 살렸던 손. 손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유단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3년 전 어떤 사람이 했던 말. 그리고 이제는 유단 자신의 말이 된 문장. 어머니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흩날렸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유단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